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의 전략 오늘도 고수 아우를 고수로 하시죠. 아, 저 고수 싫어합니다. 고수 향기가 적성에 안 맞아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 최강욱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우리 최강욱 의원님은 저기 국민동의청원 하셨습니까? 예. 윤석열 탄핵. 예. 아, 겨우겨우 엊그제 힘들게. 정말 행운의 사나이시군요. 예. 전 아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이제 일어나려고 알람을 켜놓기도 했는데 그래서 딱 하려고 일어났는데 그 알람을 해결하실 일이 아닌데요. 소변이 마려워서 소변을 보고 오니까 아 자야지 하고 자버려가지고 며칠째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켰는데 15,000명. 네. 15,000명. 아직도 대기 중이신 분이. 예, 계속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보니까 저는 접근도 못했으니까 몰랐는데 뭐 이게 전에 청와대 청원처럼 SNS 아이디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름 넣고 확인해야 뭐 돼요. 온갖 뭐 주민번호도 넣고 개인정보를 다 넣어야 한다면서요. 당연히 1인당 하나씩밖에 못 할 것이고. 근데 지금 현재 오늘까지 저희가 방송 녹화 중인데 95만 정도 지금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아마 이 방송 보실 무렵에는 100만이 훌쩍 넘었을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요건이 5만인데 5만은 뭐 진작에 넘었고 지금 뭐 폭발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200만도 돌파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선거 때도 왜 이제 그동안에 내가 쌓이고 쌓였던 거를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의석수로 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뒤로 보이는 이제 용산과 윤의 태도가 전혀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억지를 쓰는 모습으로 나오니까 계속 이게 어떻게 응축된 분노가 이제 계속 출구만 만나면 계속 이렇게 가면서 폭발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보니까 그 친구들이 지금 그 민심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민심을 얻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극우 유튜버만 보면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보세요? 예? 극우 유튜브를 보세요? 안 보세요? 가끔씩 재미로 봅니다. 재밌어요.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 특히 그 아스팔트 보스들이 한동훈 씹을 때는 속이 다 후련합니다. 뭐 빨갱이라 그런다면서요. 이제. 심지어는 결국 야권하고 손잡고 윤석열을 탄핵시킬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근데 한동훈을 비판할 아이템이 윤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게 까치발이나 무슨 뭐 그 턱 치켜드는 거나 이런 거밖에 없을 텐데 대부분 다 같이 한 거잖아요. 뭘 가지고 그러는 거지? 어쨌든 이제 가까운 사람들, 뭐 예컨대 이제 뭐 진중권이라나 뭐 또 김경률이나 이런 인간들 몇몇을 보면은 이 태생부터 좌파였다. 그리고 이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다니는 거 보니까 저 친구도 강남 좌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요. 사실은 뭐 김경률이나 저 진중권이나 다 윤석열하고 같은 편이기도 했는데 왜 많이 같은 편이었죠. 많이 같은 편인데 그것도 갈라 그 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청원 얘기 좀 한번 집중해 보면은 이 흐름은 말씀하신 대로 출구를 찾는 분노한 민심이 지금 어떻게든 내가 화가 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 뭔가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 흐름이 지금 최혜병 특검법 결국엔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어저께도 뭐 공언을 했잖아요. 게다가 또 이제 7월 19일이면은 이제 최혜병 일주기 되시는 날이고, 근데 또 7월 20일이 이 청원 마지막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절묘하게 다 맞아 떨어져서, 야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기후 변화 때문에도 그렇겠지만은 뜨거운 여름이 될 것 같다는 하나 맞아 떨어지는 게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제가 이게 이거는 역사적 필연 비슷하다라고 어제 얘기했는데 당사자하고 청원 심사 소유위원장이 김용민이야. 그러니까 이제 5만이 넘었으니까 국회의장이 이거를 그 법사위가 이거를 법사위가 소관 상임이라서 정해져 있거든요. 글로 가면 소위에서 1차 심사를 하는데 소유의 조사권도 있고 그다음에 또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 소위가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그게 청원 심사 소위가 잘 안 열리는 소위라서 이렇게 잘 보신 적도 없고 특히 뭐 방송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우리 저 김도우 위원장 때는 뭐 아예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도 청원 심사 소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열렸다는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근데 그 청원 심사 소위위원장이 김용민이고 김용민 위원장은 열심히 이제 국회법을 연구를 해서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쫙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더라고. 그러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국회 공무원분들이 네. 그 청원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네.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조사를? 네. 그 윤석열 탄핵인데 지금 네. 요구한 게 네.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사실을 다섯 그렇지. 가지 나열을 하셨잖아요. 뭐 최병 건도 있고 그렇죠. 저 김건희 그 주가 조작에다가 네, 저 네. 디올백수수 문제도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렇죠. 하나 있었고요. 또 한 5개인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반도 평화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쭉 그게 이제 사실관계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예. 이런 부분들을 오. 확인하는 조사를 할 수 있어요. 국회 국회가. 인력과 예산과 권한으로. 예. 예. 그리고 그 관련해서 또 그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할 수도 있고. 오.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또 이게 저 사람들이 토를 달 수 없는 게 일단 증언하고 뭐 법사위 들어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그 정청래 위원장한테 덤벼들고 뭐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네네. 아직 간사 선임도 안 돼 있잖아요. 그쪽은. 아직도 안 돼 있습니까? 네. 그 근데 위원장이 시켜줘야 되는데 안 시키고 있거든. 위원장이 간사 안 시키면 못 합니까? 네. 오. 그러니까 그 의사 일정에 넣어서 네. 간사를 추천을 받았는데 네. 이 사람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건데 네. 정청래 위원장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의사 일정이 있었는데 네. 당신들이 안 들어와서 그건 지나갔다. 예. 그 다음 의사 일정 잡는 거는 내 권한이다. 예.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면 정청래 위원장이 네. 욕을 먹더라도 내 국민의힘 간사 자리 안 준다 이러면은 끝까지 앉을 수가 그럼 안 있는 주시는 겁니까? 거 실제로 과방위원장 할 때도 예. 박성중 의원이 맨날 그때도 무슨 이렇게 예. 소위 깽판을 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 박성중 의원을 간사를 안 시키고 네. 몇 달을 끌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박성중 의원이 와서 사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더라고. 또 국힘에서는 사람 바꿀 테니까 그러면 시켜주겠냐, 뭐 이렇게까지 물어오고. 근데 하여튼 그 간사가 많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은. 간사가 없으면 네. 간사들이 안건도 그 협의해서 상정을 하고 네. 의사 일정도 협의하고 하는데 네. 간사가 없으니까 그러면 저 김승원 간사 혼자 네. 위원장하고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국힘은 환장하는 거지. 근데 이제 간사를 시켜달라고 하면서 네. 그때 유상범 의원이 뭐 이렇게 서가지고 앞에서 자꾸 뭐 네, 저쪽 그렇죠. 위원장한테 저거 했던 게 네. 간사 선임해달라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구시냐고 그랬던 거고. 근데 그때 이제 간사를 시켜달라. 예. 그 다음에 소위원장을 예. 제1소위가 그 검찰법원 다루는 고유법안 다루는 소위란 말이에요. 법사위에서 만든 법안. 예, 법사위 고유법안. 이 소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온 거. 예. 1소위 위원장하고 예. 예결소위 위원장을 요구했다더라고. 그러니까 청원심사 소위는 아초에 이 사람들 관심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더 잘 된 거야. 청원심사 소위 무슨 청원이 들어와서 무슨 권한이 있는지. 야, 이게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뭐 당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 국민 주권주의에 부합하는 그런 또 하나의 어떤 그 권한 행사의 통로가 될 수 있겠군요. 사실은 국회 청원 제도가 예. 도입되고 또 전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접근 용이하게 하고 해놓고 네. 사실은 유명무실화 돼 있었던 그렇지.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왜냐하면 시대에는 네. 청원 심사를 하려면 그것도 어떤 안건을 가지고 언제 할 건지를 협의를 해서 합의해서 올려야 되는데 네. 국회 무조건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열리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요 사안에 대해서는 소 위원장이 이제 다수의 의견으로 소집을 해서 또 간사도 한 명밖에 없으니까 상의해서 그래요. 청원심사소위에서 그러면은 여러 조사 권한을 갖고 조사를 해서 그래 그러면 윤석열 탄핵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그 탄핵 사유로 그 열거된 사실들이 얼마나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는가를 쭉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관련된 사람들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가지고 청문회에 또 다 부르는 거지. 그러면 안 나오면 또 그 사람들을 그렇죠. 불이익 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고. 와, 아니 왜 이렇게 민주당이 말이죠. 22대 들어서 이렇게 슈퍼 그레이트 빅 울트라 이렇게 힘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건가요? 아무래도 민심이 가장 중요하게 작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부터 민심과 당원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그 경선 과정에서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의석수, 그 다음에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 뭐 이런 거에서 계속 21대처럼
미적거리고 뭐 예.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뭐 합의가 안 돼서 그렇다. 뭐 역치가 중요하다. 뭐 중도층의 민심 위반이 걱정된다. 뭐 이런 소리 하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시그널을 계속 보냈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그 민심이 바로 지금 90만을 넘어서 100만으로 향하는 그러니까요. 탄핵 요구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민심이고.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 같으면은 어떻게 이게 신경이 안 쓰이고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은 지금 이 90만을 넘어서 100만으로 향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관심을 안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심은 있겠지만 끼리끼리 모여서 정신승리하고 있겠죠. 뭐 원래 이러는 거다. 뭐 좌파들이 선동하니까 이런 것이다. 뭐 예전에 어디도 그랬다. 뭐 내가 안 받으면 그만이다. 애초에 이 사람들은 이제 민심을 받들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 오로지 어떻게 민심을 속이거나 아니면 민심을 겁박해가지고 짓누르거나 이런 생각만 계속 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나와가지고 그 운영위에서 뻔뻔하게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확실히 그 관료 출신 비서실장이 아니라 그 정치인 출신 비서실장이니까 뭐 그냥 아주 아나무인이더라고요. 야, 너희들이 지금 내가 국회 몇 선을 냈는데 너희들이 내가 눈앞에 보일 것 같냐? 뭐 정진석의 그 태도가 그러했어요. 참 부끄러운 제가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성동고등학교. 잘합니다. 사실 성동고등학교는 말이죠. 이 이빨로 남을 즐겁게 해주는데 특화되어 있는 학교예요. 그 저기 베일집, 잔이윤, 뭐 그리고 저 하일성, 송재익, 그리고 뭐 김용민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인데 아니 거기 가가지고 폼 잡고 말이지. 그러면 안 되지. 정진석 선배, 왜 그래요, 도대체 인간이? 그분이 좀 좋게 말하면 노련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느물느물하고. 결국에는 윤석열의 운명은 자기 관저 앞에까지 물러나라는 민심이 쳐들어올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낙관하다가 끌려 내려올 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생각을 절대로 굽히지 않을 거고요. 이 사람은 하시라도 내가 칼을 휘두르면 저 국민들 쫄게 하는 거는 뭐 쉬운 일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왔고. 여기에 대해서 그 말하자면 착각을 깨게 해주는 것이 제일 필요한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진짜 필요합니다. 민주화 운동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군부 독재보다도 못하잖아요. 지금. 남북 문제가 대표적으로 그렇고. 그다음에 군사 정권의 경우는 그 정통성의 취약함에 대한 어떤 걱정이나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민정수석도 있었고, 그죠? 뭔가 민심이 요동을 치면. 거기에 이렇게 부응하는 몇 가지 신용이라도 했단 말이죠. 그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80년대 전두환이가 했던 뭐 학원 자유라 조치,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뭐 벌어지는 무슨 사면, 뭐 정치인 해금 조치,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노태우 때는 남북 관계가 급격히 개선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북방 정책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보다도 못하다는 게, 그러니까. 군부 독재는 아예 정통성도 없고 본인들이 전문성과 능력이 없다는 걸 아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뭐랄까 그 여론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뭐 노태우 때 그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그리고 또 전두환 때는 김재익 씨라고 그런 학자를 데려다가 또 굉장히 진취적인 경제 정책도 펼치고 물론 다 이제 기만이고 자기들 연명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그러니까 하여튼 그 연명을 위해서 어쨌든 국민의 눈치를 조금이라도 봤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좀 비율을 맞추려고도 하고 뭐 칼라 텔레비전도 뭐 갑자기 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책 한 권 읽고서 어디서 영어 단어 하나 보면 그거 꽂혀가지고 한 1년 6개월 써먹고 뭐 이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러면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아는 게 맞고 제일 잘났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 민심이라는 게 내가 그동안에 검사할 때 보면 일단 칼 휘두르면 다 눈 내리 깔고 무릎 꿇고 그다음에 언론만 장악하고 통제해가지고 알리면은 뭐 다 끌려오던데 뭐. 근데 이 생각을 가지고 또 그걸 통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니까 절대로 바뀔 생각이 없죠.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 최강욱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의힘이 국회에 들어오면은 온갖 그 전문가의 그 표현으로 겐세이를 놓을 것이다. 그래서 국회를 파행으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그렇게 해서 결국 투표장에는 늘 국민의힘만 찍는 분들만 나가게 만들 것이다. 아주 적중했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만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겐세이를 놓는데 그리고 결국 진행돼야 할 회의는
멈추고 뭐 그냥 옥신각신 뭐 무슨 입 닫아라 이 말 갖고 사과라느니 뭐 배현진 같은 경우 특히 이 꼬라지 보면서 아 역시 최강욱 전 의원님이 짚어주신 게 정확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결국 국민의힘이 바뀌지 않으면은 국민의힘이 적어도 윤석열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만 없어져도 굉장히 상황이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아 이 친구들을 정말 이게 뭐 진짜 그 대가리가 뭐 어떻게 된 건지 지금 거기는 바뀔 수 있다, 바뀔 것이다라는 기대를 저도 한때 했을 때가 있는데 네.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몇 가지 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사람들은 지금 사멸의 길로 가는 것 같고 접어들어서 사멸의 길로 가는 것 같고 네. 그런 징조는 여러 군데에서 보이는데 일단은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그러니까 자기가 뭐랄까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네. 내가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를 내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다, 내가 안다. 네. 아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내가 국민의힘 쪽 내지는 그 전에 이제 다른 신한국당, 뭐 한나라당 이런 정당을 지지하겠다. 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변호사 시절에 네. 이렇게 보면 예. 변호사들 중에서 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 사람들하고는 좀 토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떤 점 때문에 예. 그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좋아서 왜 그쪽에다 표를 주려고 하느냐. 네. 그러니까 이 양당 체제에서 뭐 민주당에 대한 실망 이런 걸 얘기하지 말고 포지티브하게 저기가 왜 좋은지 권력을 잡으면 네.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전국을 운영할 것 같아서 저희가 좋다고 하는 거냐. 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하는 분을 내가 잘 못 봤어요. 그냥 이 민주당이 싫으니까 여기가 좋다 이런 경우가 많았고 이 민주당의 안티테제로서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을 민주당이 뭐 지지하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좀 잘못하지 않냐, 이런 것도 부족하지 않냐, 이런 게 꼴보기 싫다. 예. 그러니까 나는 이쪽 찍어야 되겠다 이런 거지. 예. 여기가 이런 점에서 더 낫고 이런 점이 우수하고 뭐 이런 점을 이렇게 하니까 더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별로 못 들어봤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저한테 이제 왜 당신은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이쪽 계열 정당이 그렇게 싫고 거기를 지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네. 그렇게 묻길래 예. 나는 적어도 8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으로서 그 시절에 그 집단이 했던 행동,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의 기득권이나 그런 어떤 잔재가 어떻게 연명하고 유지돼 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네. 지금 그런 소위 보수를 참칭하는 그 수구정당은 도저히 나는 지지할 수가 없다. 그거는 내 양심에 관한 문제라고 나는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그걸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냐. 네. 저 예전에 그러면 민정당, 민자당 네. 뭐 이런 쪽하고 예. 지금 신한국당, 한나라당, 무슨 뭐 자유한국당 뭐 네. 이런 데가 이게 지금 새누리당 이런 데가 다르다고 생각하냐? 네. 다르대요. 그게 뭐 완전히 달라요 생각이. 이른바 저 전향한 우파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들이 그렇죠. 과거 그러니까 이제 색채를 다 지웠다. 김영삼 씨가 와서 일단 한번 바뀌었고, 네. 그 다음에 예전에 무슨 학생운동권이나 예. 민주당 출신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와 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예전 저기하고 다르다. 음.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돌려서 얘기해 보자면 군인들이 직접 뭐 정치에 참여하지도 않고, 지금은. 네. 네. 그 다음에 그 자식들이나 네. 그 소위 민정당의 후예들만으로 구성된 당이 아니지 않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정당이라는 건 사람이 누구로 구성되어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정당이 표방하는 가치나 정책 방향을 봐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과거 80년대에 전두환의 민정당이 주장한 거에서 얼마나 나아지고 얼마나 벗어났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아니 뭐 날치기 통과 같은 거 안 하지 않냐. 아니 근데 그 말은 윤석열이 들어오기 전에는 통했을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윤석열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그 시대의 최악의 것들을 다 모아놓은 그렇죠. 예. 총본산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게 왜 지금 와서 윤핵에게 다 모아졌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본질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네,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뭔가 그 수구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세상을 여전히 그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곧 네.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 다음에 약자에게 공감하는 능력은 없고, 그리고
어떤 가치보다는 내 이익을 지키는데 굉장히 충실하고 그리고 정규재 씨도 인정하잖아요. 네. 일단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그렇지. 이런 걸 생각하는 집단인데 네. 그게 본질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렇게 비춰보자면 이 뿌리가 지금 윤이라는 거에 어떤 그 윤과 김 부부의 응축돼 있잖아요. 네네네. 한국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뭐를 출세라고 간주하고 뭐를 성공이라고 간주하면서 이게 잘못 발전해 왔는지 근데 이 성장해 주술적 왔는지. 무속은 역대 그 어떤 수구 부패 정권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엽기적입니다. 예. 진짜 한국 사회에 네. 온갖 오물들이 지금 다 어찌 보면 여기 다 집산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금 한번 걷어내는 시기가 저는 온 것 같다. 전 그래서 네. 가끔씩 보수도 보면은 네. 극악하게 그 부패를 해서 한 번씩 청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저기 이승만의 공화당이 그렇게 해서 아니 네. 공화당의 자유당이 청산되고 박정희의 그 공화당이 청산되고 네. 네. 그랬듯이 이제는 민정당의 후신 국민의힘이 청산될 때가 왔다. 네. 적어도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거수기 노릇하고 그렇다면은 이제는 청산될 국면에 이르게 된 게 아닌가.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정치가 또 정당 정치가 발전하는 나라들을 보면 예. 예를 들면 영국 같은 데도 지금은 보수당하고 노동당이 이렇게 주고받고 하지만 예. 예전에 자유당 집권 있었죠. 시기가 있었고 예. 그게 몰락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노동당도 점점 뭔가 이렇게 변화하면서 네. 중간으로 옮겨오고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다 겪기 때문에 네. 우리도 지금 이 정도의 정치적인 식견을 가진 국민들과 네. 그다음에 세계사적인 또 탄핵이라는 그 평화적 탄핵이라는 경험을 해봤잖아요. 네. 네. 거기에다가 지금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경제적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 보면 네. 우리도 한 번은 이게 이제 찌꺼기들 오물들을 좀 걷어내고 털어낼 때가 됐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공로가 있다라고 늘 주장합니다. 뭐든지 개혁이나 변혁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네. 국민의 힘을 대체할 그런 보수당은 개혁신당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글쎄요. 그게 하여튼 예전에 저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이면서도 재밌게 들었던 얘기가 그 예전에 미녀들의 수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따루라는 분 있잖아요. 핀란드에서 오신 분. 예. 그분한테 이제 그 프로그램 말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무슨 시사 문제 관련 비슷한 대답을 하다가 비정상회담인가요? 아니요. 그냥 인터뷰 같은 거였어요. 예. 핀란드 얘기를 좀 하다가 예. 핀란드가 우리가 보면 사회복지 정책이나 뭐 교육 정책이나 측면에서 본받아야 된다고 거의 뭐 유토피아죠 한마디로. 떴을 때가 있었잖아요. 예. 왜냐 핀란드 사람이니까 이러저러한 걸 물어보다가 핀란드의 그 정당들에 비교해 볼 때 네. 지금 대한민국의 정당은 어떻게 이게 비견될 수 있냐. 그러니까 당시에 민주당은 어떤 정당이랑 비슷하냐. 그러니까 헝가리의 보수당이다. 아니 핀란드의 보수당이 좀 비슷한 것 같다. 그 보수당보다도 조금 더 우파한 것 같다. 민주당이 이민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당시에 새누리당은 그러면 어느 정도 어디에 비견될 수 있냐. 그러니까 갑자기 굉장히 이렇게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그런 정당은 핀란드에 있을 수가 없다. 그 얘기하신 게 제가 되게 선배의 기억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나라에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한다면 이런 정당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이건 나치도 아니고 나치보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당이죠, 사실은. 네? 학살 세력 비호하고 말이죠. 예. 나치는 그래도 지들이 표방했던 거는 나치가 뭘 줄임말입니까? 국가 사회주의 노동자당 아닙니까?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라고 표방했던 당이에요. 걔들이 처음에는. 하여튼 뭐 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하고 결별하지 못하면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미 사실 대선 후보가 없어서 대통령이 한번 탄핵당한 당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제 후보로 냈다가 대통령이 된 사람이 탄핵당한 당인데 그때부터 맛이 가가지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 대통령을 구속시킨 검사를 영입한 당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갈피를 잃은 것이고 지금 이 국면에서 그 대통령이 탄핵당한 대통령보다도 더 극악한 정치를 펼치고 있는데도 찍소리도 못하고 그 거의 대변자 노릇을 하고 자빠졌으니. 그러니까 그렇게 뽑아놓은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한테 저 주약 먹은 것들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원희룡이가 지금 용산에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저기 당대표가 되면 좀 달라질까요?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예, 뭐 저도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이 되면은 용산이 대단히 불편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누가 돼도 예. 여기는 몰락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동훈이 되면 소위 말해서 지금 반윤을 표방하면서 네. 또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거야말로 레임덕과 데드덕의 상징인 것이고. 그렇죠. 예. 윤은 이제 진짜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걸 결사적으로 막을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예, 저는 저도. 윤석열의 관심이 탄핵 청원 100만이 아니라 한동훈 저지일 예. 것 같은데 지금 한동훈 그 캠프 보면은 윤하고 가까웠던 뭐 주진우 같은 친구들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냥 뭐 이제 그 기회주의적 속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니까. 아 이제는 윤은 필요 없다. 아니 배현진 같은 사람 가 있는 거 보십시오. 아 배현진이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처음에 홍준표 옆에 붙어 있다가. 그렇지. 그죠? 홍카콜라 만든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배현진이가.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갔습니까? 그 다음에 저 황교안 씨 맨날 저기 하지 않았나? 그렇지. 그러다가 지금 또 저기 신윤의 핵심이라고 하면서 나경원 뭐 저기 하라고 연판장 돌렸던 핵심이 배현진. 이철규하고 또 예. 크게 붙었고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이철규 씨하고 등지더니 네. 난데없이 또 한동훈한테 가서 붙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저런 이 행적들을 보면 네. 거기야말로 이제 가장 어찌 보면 이익에 민감한 촉수들이 발달돼 있는 데니까 지금 당장 한동훈 지지율이 높다고 하니까 이제 글로 가 줄 쓴 건데 네. 모르겠습니다. 그 결선 투표가 있잖아요. 네. 이 사람 그 아. 당이 결국 마지막 1대1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봐서는 원희룡 한동훈이 1대1을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마지막에. 예. 그렇게 되면 과연 용산이 손 놓고 있겠느냐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 저 만에 하나 한동훈이 된다면 그건 재앙적 상황인 건데. 예. 그렇죠. 내용이나 실체야 어찌 될 값에 예. 지금 외부로 어쨌거나 드러나 있고 표방돼 있는 게 예. 한은 반윤의 대표고 예. 원은 친윤의 대표고 예.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반윤이 대표가 되면 예. 윤한테는 뭐 그 다음에 택할 수 있는 길은 이제 탈당밖에 예. 없는 거잖아요. 예. 네. 탈당하고 신당 창당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럼요. 예. 그냥 혼자서 이제 어떻게 끝나면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이제 그런 거 그렇죠. 궁리하면서 사는 것만 남은 건데. 그왜 순방하는 김에 가서 망명해 버릴까 뭐. 야, 이거 아주 재밌는. 전당대회가 저쪽 당 그러니까 저 국힘 전당대회가 지금 한 3주 남았잖아요. 네네네. 그동안에 정말 예. 활극이 벌어질 것이다. 아, 네. 근데 한동훈 성정에 그 윤석열하고 그 대립각을 세울까요? 그러니까 그 잽 정도는 날리지 정면 몰라도. 승부는 절대 못 한다니까요. 물밑으로 예. 더러운 전쟁이라고 있잖아요. 예. 네, 이제 서로 그 언론에다가 지들 정치 검사 시절에 했던 그렇지. 그대로 예. 뭐 하나씩 이렇게 흘려주면서 예. 던져주면서 예. 그걸로 이제 서로 물어뜯겠죠. 그 얼마 전에 동아일보하고 한동훈 인터뷰한 걸 봤는데 제가 묘하게 이 부분이 좀 짚히더라고요. 그 이 최혜병 특검법 민주당 거는 무조건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 김건희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공명정대하게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이거는 혹시 그 윤석열은 충분히 내 편일 수 있다. 그러나 김건희가 지금 뒤에서 자꾸 이렇게 윤석열 쑤셔대가지고 나를 미워하게 되는 건데 김건희는 이참에 좀 정리하고 윤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동훈이가. 그런 생각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예. 그보다 훨씬 많은 생각은 네. 김건희에 대한 복수심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 나름대로 예. 충성을 다했는데 네. 그 마리 앙뚜아네트 한마디 했다고 나를 그렇게 네. 나한테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모욕을 줄 수 있냐 그 생각을 틀림없이 할 거고 네. 김이나 윤 입장에서는 네가 지금 누가 키워줘서 여기까지 왔는데 감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네. 어디 가서 너 혼자 셀카 찍고 지금 저기 흥분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어? 이게 예. 너무 꼴 보기 싫었을 거고. 그 총선 끝나고 나서 그 이른바 그 문고리 권력으로 윤석열의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언론인 출신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이제 그 총선 총평을 썼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 동안에 그 국정 운영 성과들을 잘 설명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선거였는데 한동훈이가 이렇게 그 셀카 치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길 선거를 졌다. 예.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더군요.
뭐 그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야지 편하겠죠, 마음이. 아, 뭐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둘이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지낼 수는 없지만 예. 그게 이제 그렇게 지내려면은 뭔가 둘이 공유하는 이익이 생겨야지 이해관계 생겼을 때 이제 붙는 건데 거기에 철저히 이득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한 가지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과 한의 그 공범으로 저지른 범죄 행각들이 낱낱이 하나씩 다시 밝혀져 가지고 네네. 둘이 같이 입을 맞추지 않으면 다 죽겠다. 예. 이럴 때에나 예. 다시 합쳐지는 모습이 있을까. 지금은 이제 어떻든 외견상으로야 네. 하는 윤에게 계속 일종의 사인을 보내겠죠. 네. 내가 이렇게 나와서 뛰고 있는 이상 노골적으로 개입해서 나를 죽이지는 말라. 내가 당신 도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런 신호를 지금 보내고 싶어 하는 건데 사실은 당대표로 정치 경력도 없는 사람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죽는다. 윤은 절대로 그걸 용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차라리 나가서 돌아다녀야지 그나마 그 시기가 좀 늦어질 수 있다라는 자기가 공격을 당하더라도 저거는 정치적으로 탄압당하는 것이다라는 이것도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가 그런 있고요. 게 좀 그러니까 필요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 입장에서야 서로의 약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딜을 할 수 있는 사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은 안 되고 최혜병 특검법은 지 생각대로 지가 만든 안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혜병 특검법도 하면 안 된다라는 소리는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최혜병 특검법이 주범 윤을 잡기 위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다 드러난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무슨 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윤이 느끼기에는 말장난인 거고 계속 자기한테 칼을 겨누겠다는 걸로밖에 못 받아들이는. 최병 이슈에 대해서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되죠. 그렇죠. 윤회 관점에서는. 윤회 관점에는 절대 그거는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것이고. 무엄한데도 이거. 어제 정진석이 한 것처럼. 그거는 항명이지 무슨 특검할 게 있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게다가 이제 또 조국혁 신당에서 발의해 놓은 한동훈 특검법이라고 하는 게 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효한 카드란 말입니다. 그러면 둘이 하나씩 쥐고 지금 그래 뭐 한번 이렇게 놔도 아니 머리 좋아요. 그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 신당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거부권을 윤이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의결되는 과정에서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 한 10명만 찬성표 던져. 그러면은 그게 통과되는데. 아니 우리 저 최강욱 의원님 모시면은 저기 최혜병 사건처럼 군 관계 또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슈처럼 또 이 방송 언론 개혁 관련해서 또 검찰 개혁은 또 검찰 개혁대로 모든 이슈가 다 가능한 분이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한 번씩 생각해 본다니까요. 사실은 아무 상관없이 지내다가 제가 그냥 제 얘기 민망하지만 잠깐 드리자면 병역 비리 수사가 있었잖아요. 그 수사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그 출세했다고 껐덕거리는 사람들의 본질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그때 굉장히 많이 느끼고 알게 됐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자기가 뭐 어깨 뽕 들어가지고 뭐 한다 하는 사람인데 아들이 군대 갔다 그런 거를 자기들 동문회 예전에 소위 그 명문고등학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동문회 열심히 하잖아요. 거기 가서 우리 애가 군대 갔는데 지금 전방 어디서 근무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들끼리 모였을 때는 저기 다 얼마나 힘이 없으면 애가 군대를 가 뭐 이런 집단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근데 막상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이제 김대중 정부 때 가능했던 일인데 수사가 이루어지고 비리들이 밝혀지니까 이제 불려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 입장에서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보이는 그 비굴한 모습, 그 비굴하고 초조해하는 모습이 과거에 그 자기보다 힘이 없고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굴림하면서 거들먹거리던 그 기름진 모습하고 너무 달라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구나. 이거는 적어도 정리가 돼야지 대한민국이 좀 제대로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뿌리가 계속 어디에 다 있나를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니까 예. 이거는 군부 독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예. 자라온 이런 그 아주 독초 같은 것들이 그렇죠. 예, 예. 세상에 있는 거고. 그때는 가진 자들 있는 자들 다 감싸주고 그 은폐하고. 그렇죠. 어? 독초의 뿌리가 또 다 연결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정경유착이라고만 얘기하지만 항맥으로 또 혼맥으로. 그렇죠. 거기에 뭐 언론은 빠지고 종교 집단은 빠집니까? 다 연결돼 다 들어가 있는 있죠.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하나가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막 그 민낯을 드러내면서 막 그 악취를 이제 풍기는 과정이 있는 건데 네. 지금 이제 언론과 검찰의 민낯이 막 너무나 세상의 악취를 지금 가득 채운 상황이 된 거고 예. 그러다가 군 문제야 뭐 그 뒤로 제가 뭐 진급비리 수사나 군납비리 수사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알게 됐고 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겁도 없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과거에 전혀 견제받지 않았던 군부 독재 시절의 어떤 추억 네. 그 무소불위의 권력 그 그렇죠. 잔재들이 남아서 예. 그랬던 것인데 네. 이걸 이제 정치 검찰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짓거리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군부 독재가 빠져나가니까 민주화의 수혜를 입은 게 네. 재벌들이 예. 일단 얻어맞고 뺏길 돈이 없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돈을 가지고 이제 정치 권력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정당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언론이 또 그 독재 정권의 나팔수였으면서 그렇죠. 민주화의 혜택을 또 제일 많이 봤어. 네. 예. 어디 가가지고 뭐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는 책임 안 져도 되고 무슨 얘기든지 떠들어도 되고 언론 자유 침해하지 마. 뭐든지 우린 언론이야. 되고. 이러면서. 어? 그런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독재 정권을 유지하던 두 뿌리인 그 물리적 폭력으로서의 군대와 네. 합법을 가장한 폭력으로서의 검찰 네. 이 두 개가 예. 결국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예. 있으면서 요 유전자가 그대로 이식돼서 네. 똑같은 짓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건데 예. 언론은 그때 방문진 이사를 하면서 제가 그 공영방송에 대한 이 사람들의 그 적개심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KBS 2하고 MBC는 예. 민영화. 민영화에서 사영화. 팔아넘겨야 된다. 예. 재벌에 팔아넘겨야 된다. 이거가 이 사람들의 거의 수건 같은 거예요. 윤석열도 느껴보니까. 대선 후보 시절에 민영화 얘기했어요. 예. 예. 자, 그래서 우리 저 최강욱 의원님 같은 경우는 MBC 대주주 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하셨어요. 이 사실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MBC 사장을 예. 선임하는데 관여할 수 있는 사장과 것이고, 전체 계열사 사장. 그렇죠. 다. 이제 8월이면은 MBC의 그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이사들의 임기가 다 끝나가지고 이제 윤석열 정권이 이제 사실상 임명할 수 있는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지금 2인 체제 거의 불법적이라고 보는데 그 2인 체제 대통령 추천의 그 두 명이 다 그냥 지멋대로 YTN 팔아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지멋대로 해왔는데 또 그러려고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이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하려고 하니까 탄핵 국회 보고 직전에 그냥 사퇴해버려가지고 네. 이진숙이가 그 자리에 앉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처음 들으셨습니까? 예, 처음 연합뉴스에 나왔는데 원래 이제 국회 추천 몫으로 저 이진숙이가 갈 수도 있었는데 예. 아예 그냥 이진숙이를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파출소를 피하려다 경찰서로 들어갔다. 그 이제 야당이 범죄자여서 파출소를 피하려다가 경찰서로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야 이진숙이를 이렇게 남을 써먹는 사람들이죠. 예. 이진숙이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고 지금 저 부위원장인 이상인 그대로 네. 앉아서 그 두 명 체제를 갖고 결국 8월에 임기 끝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말하자면은 MBC를 파괴시킬 그 사람들로 갖다 앉히고 그 사람들이 MBC 들어가가지고 사장 갈아치우고 막 그냥 MBC를 뭐 그냥 장악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산산이 파괴해버리려고 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이고 지배할 수가 있을까 예. 싶지 않으세요, 진짜? 이렇게까지는 못했잖아요. 예. 전에 최시중을 내세운 이명박도 이렇게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시중 딸이 이번에 TBS 파괴에 앞잡이 노릇을 했다고 그 합니다. 서울시 의원하는 예, 사람? 최호정. 그 친구가 다 했대.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 DNA에 변하지 않지만 그 이명박 최시중 라인에서도 이렇게 노골적으로는 못했잖아요. 그때는 장악만 했죠. 예, 장악만 그냥 했지. 김재철 불러다가 박문진 이사장이 조인트 같다 그러고 뭐 이런 소리가 나왔지. 예. 그리고 언론인들 해직시키고 예. 뭐 그리고 구성원들의 어떤 반발이나 그 공정언론 수호에 대한 의지가 막 표출이 됐었고. 예. 근데 지금은 일단 내부 구성원들이 좀 조용하고 예. MBC를 완전히 타겟팅을 해가지고 저렇게 난자를 하고 있는데도 예. 동료 언론인으로서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이 없죠, 사실상. 아니 박민희가 뭐 김인규나 고대영보다도 훨씬 나아서
투쟁을 안 하는 건지. KBS 너무 조용해요? 그러니까요. 응? KBS 뭐 전에 뭐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가지고 뭐 사장이 무능하니까 물러나라고 무슨 기자협회, PD협회가 나서서 성명 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저는 그거 박민 사장 되고 나서 뭐 철회한 줄 알았어요. 그냥 한다더만. 근데 조용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본질이 뭔지를 잘 모르겠고 MBC 내부분들은 그 생각을 하더만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집권 세력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어떻게든 MBC를 망가뜨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김재철류의 그 MBC 출신의 빌런을 집어넣는 걸로도 안 된다. KBS처럼 아예 외부 사람을 데려다가 그렇지. MBC를 망가뜨린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답니다. 그 사실 그 MBC 출신인데 우파인 사람을 보내면은 또 나름대로 온정주의가 발동돼 가지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아이 형님 그 친구까지 날리면 좀 그렇지. 아이 화합은 해야지. 뭐 이러면서 결국 개혁색이 옅어진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김장겸이라는 사람이 지금 비례로 의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야, 그러니까. 배현진 후배야 지금. 배현진은 재선인데. 참 그래서 저렇게 노골적으로 공영방송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를 저렇게 아니 연달아서 방통위원장 2명이 탄핵을 앞두고 사퇴한다는 게 이게 세계적으로 진짜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런 일을 이렇게 뻔뻔하게 저지르고. 그 주역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하나는 MBC 언론 장악의 주역이 그 인물 미션을 가지고 등판했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빠지고 검사 출신이 또 가장 존경하는 형님이라고 했던 사람이 또 거기 가서 있고 그런 인선도 인선이지만 그 사람들이 보이는 행태가 세상에 국회에서 추천한 상임위원을 임명을 안 하고 2명으로 하면서 한다는 와 이거는 진짜 아니 이거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을 수 있는 일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지금 일단 이렇게 김홍일이가 국회 보고 전에 사퇴를 했으면은 이제 탄핵은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탄핵은 뭐 결과적으로는 어려울 줄 몰라도 민주당은 그 추진을 계속하겠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임성근이라는 판사 지금 해병대 임성근 말고 그 사람이 그때 퇴직한 변호사였는데 탄핵 추진을 했잖아요. 그런 예가 있으니까 어쨌든 탄핵 절차에 들어간다. 탄핵 심사를 하긴 했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 심사하고 나서 각하했잖아요. 자기들끼리 몇 달간 저기 해서 논의한 결과 뭐 어차피 이건 파면의 결과하고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가버렸으니까 나갔으니까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각하하긴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일단 우리가 김홍일을 탄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MBC의 박문진 이사를 자기들 멋대로 선임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탄핵 하게 되면 결정문에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임성근에 대해서도 그때 했던 게 위헌적인 행동이었다. 사법농단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한 거. 그거는 다 인정을 했어요. 근데 관뒀기 때문에 지금 탄핵으로 파면할 수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 방통위의 2명 체제가 위법하다는 거는 계속 판결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헌법적인 차원에서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방통위가 그동안에 행한 행위들을 다 무효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그런 법적인 그러니까 상대가 아주 법기술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이게 그 정말 법비들의 잔재주로 지금 이걸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법적으로 이건 어떤 차단하는 철조망을 쳐놔야 될 필요가 있고 당장은 아니고 이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리고 다음 방통위원장이 나와서 또 그런 식의 회의를 하면 바로 또 탄핵 절차 들어간다는 이진숙에 거예요.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계속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이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할 일이 이제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하는 건데 이 선임하는 순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 시도만 해도. 그 시도를 위한 회의를 하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둘이서. 그러니까 그거만 해도 또 탄핵 사유다. 그 직전에 또 이진숙이 사퇴하면 어떡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윤회 탄핵 마일리지가 더 쌓이는 것이고.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헌정 질서나 어떤 민주주의의 이 본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내 걸 지키면서 내 오기를 관찰하느냐.
진짜 끔찍한 정권입니다. 야, 아니 그럴 것 같아요. 그러고도 남을 그런 인간들인 것 같은데, 그래요. 이진숙이라는 사람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럼요. 네. 어때요? 보도본부장을 한다고. 네. 박근혜 때. 그래서 사실은 세월호 그럼요. 그때 이진숙. 무슨 전원 구조됐다. 그것도 사실은 네. 이진숙 보도본부장 때 일이잖아요. 예. 그러고서 방문진에 보고한다고 올 때. 네. 기가 막혀서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론의 기본적인 사명이 예.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랬더니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언론의 사명이 그게 아니다라는 견해가 많이 있대요. 그럼 어떻게, 그럼 언론이 그땐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르겠어요. 언론은 애완견 역할을 원래 하는 겁니다. 이런 소신이 있나 봐. 그게 워치독 워치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감시, 비판, 견제 뭐 이런 네. 것들이. 예. 근데 뭐 아니 그런 견해 그런 게 꼭 아니라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네. 아니 언론은 그게 감시견이 아니고 원래 애완견인 겁니다. 아니 그 워치독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애완견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언론이?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이야, 뭐. 이거 정말 참 재밌는 사람이네. 이 정부에 딱 저는 진짜 기자 생활을 그래도 하고 뭐 그랬다는 사람이 공영방송의 보도본부장이라는 자가 예. 언론의 사명이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는 거는 진짜 제가 그때 경악을 했거든요. 그 나름 또 이진숙도 92년 MBC 투쟁 때 네. 이렇게 유인물도 시민들한테 걸리고. 유인물 네. 나눠주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야, 참 이게 권력이 무섭네요, 진짜. 우리 이진숙이가 또 방송통신위원장이 된다. 그렇게 변하는 사람들 많죠. 참 실망스러운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네. 공자님이 마흔을 불혹이라고 하신 이유가 유혹에서 벗어난다. 벗어나야 흔들리지 한다. 않는다. 예. 안 맞는 얘기 같아. 택도 없는 소리를 하신 것 같아. 예. 60 넘어가지고도 변절하고 이상한 짓 하러 다니고 뭐 그런 사람들 많은데 지금.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어쨌든 그 길이 없진 않네요. 저는 사실 오늘 김홍일이가 그만둬 버려가지고 이거 그럼 어떡하나, 또 이진숙의 그 탄핵 사유를 또 발견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건가 봤더니 아니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예전하고 참 다르다는 걸 느끼는 게 그런 상황이 돼서 막 저 사람들이 어떻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상을 이렇게 엎어버리고 하고 막 이렇게 흐트러버리고 가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바둑돌을 이렇게 놓는 게 짜증나서라도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지난 21대 때만 해도. 네네네. 근데 이번에는 그때 경험이 자양분이 됐는지 하여튼 이 사람들이 워낙 더럽게 나오니까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서인지 항상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가면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검찰개혁의 또 아주 전문가이신 최강욱 의원님은 만물 전문가세요. 만능 전문가시고, 그리고 지금 검찰이 결국에는 김건희 수사는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요. 근데 주가 조작만은 좀 의지가 있어 보이기도 한데. 아니 그거는 의지의 문제 이전에 없앨 수 없는 증거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너무 많이 나왔고 너무 많이 또 끌어낸 게. 그러니까 통화 녹취도 지금 공개된 게 있지만 녹취는 뭐 잃어버렸다고 지워버린다 쳐도 은행 통장에 거래내요. 그렇지, 그거는 못 지우지. 그다음에 주가 변동이 내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그 사건을 들여다본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 은행 계좌만 지금 압수수색에서 다 열어보면 김건희 최은순의 자금이 어느 시기에 얼마큼이 들어가서 꼽혔는지 그것만 보면 이게 딱 떨어지는 어려운 수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명백한 건데 총대를 메고 내가 이거를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나설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자, 여러분, 주가 조작 고발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모르셨지 그거?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 지금 김건희의 그 명줄을 쥐고 있는 게 가장 유효한 게 지금 주가 조작 건이에요. 너무나 명백하니까. 최은순 씨도 제가 고발할 건으로 구속됐지만 가석방 시켜서 또 나오잖아요. 잔고 증명서 위조. 근데 지금 어쨌든 특검으로 가게 되면은 얄짤없이 감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거야 뭐 딱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더 저렇게 발광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명품백 문제도 아니 한동훈이도 그러잖아요. 사실관계는 다 드러난 거 아니냐 지금.
법리 판단만 남았기 때문에 특검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게 한동훈의 지금 논리잖아요. 아니 매기는 멘트네 그거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네. 아이고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특검 필요 없습니다 이 얘기인데. 또 저기 김진표 의장이 폭로한 거 있잖아요. 예. 그 저기 윤석열이가 예. 그 저기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예. 그 이거는 뭐 조작됐다라느니 뭐 이런 식으로 볼 여지가 있다. 예. 그거는 상식 밖의 일 아닙니까? 이렇게 또 한동훈이가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난 믿지만 예. 그게 사실이라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특검의 문제는 굳이 뭐 그 한동훈식의 어법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네. 그 친구의 이제 수법이라고 하는 게 항상 본질과 상관없는 네. 다른 얘기를 가지고 예. 단어 하나만 섞어 가지고 예. 마치 그게 말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드러났는데 무슨 특검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특검을 하는 거는 첫 번째 이유가 예.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그렇지.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수사해서 진실을 파헤쳐라. 이게 특검의 기본적인 이유예요. 네. 특검을 만들어서 그것도 법률로 만들어서 추진하는 그렇지. 이유가. 예. 근데 지금 특검 수사라고 하는 것이 특히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네. 남편을 반드시 수사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네. 남편이 기본적으로 범죄자예요. 그렇죠. 부인이 그걸 받았을 때. 예. 그렇잖아요. 예. 그다음에 형법상의 문제로 들어가면 네. 알선수재의 문제, 그렇지. 뇌물의 문제 예.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러면- 청탁을 해서 받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쪽에서. 그러면 관련된 공무원들을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 공무원들이 다 대통령실 직원들이고 대통령이에요. 예. 그리고 압수수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지금 그 백이 어디 있나? 예. 지금 잘 대통령 보관하고 비서실장도, 있으니까. 예, 예.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보관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검찰이 예.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건데 예. 사실관계는 다 드러났어요. 특검 필요 없는가? 그게 어디 있어? 아, 사실관계가 다 드러났으면은 뭐 책임을 안 물어도 되는군요. 예. 그러면 한동훈이가 채널A 사건 가지고 저기 고발장 만들기 위해서 네. 사진 60개 보낸 거 사실관계 다 드러났으니까 예. 그런 건 더 조사할 필요도 없이 한동훈이 그냥 기소하면 되나요? 아주 웃기는 짬뽕들입니다. 아이, 정말 이것도 웃기는 정말 짬뽕들이야. 말장난하고 그거 까부는 거 보면 예. 진짜 법비들이에요. 그 예. 법기술자로 예. 그 저희가 예. 고시 공부할 때 말입니다. 네. 그 고시 공부를 좀 해보면 예. 무슨 스킬이 생기냐면 예. 예전에 누가 그랬나요? 괴벨스가 그랬나? 히틀러가 그랬나? 예. 나한테 단어 3개만 달라. 예. 그러면 저 사람을 시대의 악마로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선전선동의 뭐 예. 예. 입법과 관련해서. 뭐 그런 말을 안 했다는 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까? 뭐 여하간. 예. 고시 공부할 때도 비슷해요. 예. 나한테 단어 3개만 떠오르면 예. 답안지 5장을 채울 수 있다. 오. 그러니까 법률가들이 예. 그 자격을 얻고 성장하는 과정 중에 예. 그런 스킬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이렇게 단어 하나를 가지고 네. 이렇게 변형시키고 이렇게 예. 왜곡시키고 해가지고 예. 그럴듯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서 논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어쨌거나 판단하는 사람들이나 들여다보는 사람만 현혹시키면 네. 이거는 법정에 가서도 이길 수 있다. 음. 내지는 사건 수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릴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실무에 들어가면 예. 뻔히 보이는 사안인데도 자기한테 불리하게 이게 작동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진실이 밝혀지면 자기가 앞으로 출세하는데 지장이 있는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걸 회피하는 그런 수법들을 선배들을 통해서 전수받고 배우거든. 네. 어깨너머로 계속 그런 거를 예. 연마하고 예. 어떤 사람이 저걸 저렇게 해서 권력이 예민해하는 사건을 권력을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덮어주니까 제가 출세하더라. 그런 것만 배우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장난하면서 호도하고 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네. 그리고 어떤 진실이 드러나도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오히려 눈부릅뜨고 욱박지르잖아요. 네.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이런 식이잖아요. 얼마 그시겠습니까? 네. 윤석열 보세요. 고발사주 저거 나왔을 때 바로 괴문서 아닙니까? 그 괴문서. 작성자가 누군지도 밝혀지지 않고 뭐 네. 들고 오란 말입니다. 다 밝혀졌잖아요. 그냥 지금. 예. 예. 지금은 아무 얘기도 안 해.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고. 그때만 넘어가면 예. 그때만 넘어가면 이거는 검찰이 손 안 대고 언론만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아휴. 더 이상 얘기되지 않는다. 예. 지나가면 사람들은 또 다른 사건으로 덮어버리고 잊어버린다. 너무 이런 수법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네. 정말. 자, 어쨌든 이제 국민들은 이제 뭐 다시는 다음에 뭐 한동훈이가 뭐 유행이 당 대표가 되고 대선 후보가 돼도 찍어줄 마음이 1도 없을 거예요.
딱 그들끼리만 안 그런 국민들도 있다니까. 아니 그들이 다 합쳐서 전 30%라고 봅니다. 그 이상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만은 사실은 너무 재밌는 게 얼마 전에 그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인가요? 거기서 조사한 게 있는데 한국 국민을 상대로 기성 언론을 믿습니까? 했더니 그게 국민의힘 지지율하고 똑같아요. 31%. 31%에. 31%. 야, 많은 상징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의원님, 그 주가 조작과 연관돼서 그 주포지요? 이종호 씨, 이분이 이제 블랙펄 인베스트 거기 대표고 이 사람이 임성근의 구명 로비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급격하게 나오고 있는데 치솟고 있는데 해병 단독방 때문에 또 그 사람도 또 이제 해병 출신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고발하신 분으로서 글쎄요. 그 양반의 주가 조작 부분에 대해서야 드러나 있고 관련성이 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 1심에서 유죄 받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인연이나 이런 게 저렇게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지금 인지하는 사실이잖아요. 제가 들은 얘기는 그런 게 있어요. 애초에 도이치모터스에 김건희라는 사람이 관련을 갖게 된 게 한간에는 권오수, 김건희 두 사람이 어떤 무슨 대학원 뭐 최고위 과정 뭐 이런 거를 다니면서 만나서 알게 됐다. 그 이력이 맞아요. 그거는 사실. 그렇게만 알려져 있는데 그 강남에 무슨 이런저런 투자하고 이러는 그 무슨 리딩방 주식 가지고 하는 뭐 그런 거 관여한다는 분들이 저한테 이게 몇몇 분들이 제보해 준 내용인데 자기들이 그 판에서 알고 있기로는 그 시작이 그 저기 뭡니까 그 권오수 씨의 지금 금고지기 역할을 하는 그 이하무개 씨가 있어요. 그 사람 어머니하고 저기 김건희 씨 어머니하고 두 사람이 원래 사채도 같이 하고 뭐 개도 같이 하고 뭐 이런 친한 사이였다. 그래서 그 주가 조작 녹취 같은 것도 보면 최은순 씨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은순 씨가 김건희 씨 정보를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여기가 원조고 이 사람이 딸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주고 연결해 준 거다. 그런 식의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하세요. 이종호의 어머니까지 들어와서. 이종호 씨는 아니고 그건 다른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도이치모터스와 이 김건희 씨 집안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옆으로 다 많이 연결돼 있고 그러면 이종호라는 사람이 공범관계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죠. 공범관계니까 굉장히 밀접한 윤석열식의 표현으로 경제 공동체들이고 그 경제 공동체에서 아니 이 사람 지금 내가 저기에서 그 살려야 될 사람인데 이거 하나 못 해줍니까 지금 대통령 돼가지고 이런 청탁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한번 좀 지켜보시죠. 재밌는 일들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똑똑해야 우리가 그 정말 마구니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냥 레거시 미디어들이 전해주는 그 독이 묻은 정보, 거기에 진실의 전부가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스픽스 같은 양심적인 매체의 목소리들, 메시지들, 또 여기 출연하신 우리 최강욱 의원님 같은 분의 그런 정보를 토대로 해서 이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판단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방송의 시청료는 이 광고 좀 많이 이쪽이군요. 이쪽이군요. 이쪽. 어떻게 된 거야? 이쪽인가? 이쪽 어떻게 된 거야? 이쪽이군요. 요거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한 청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수의 전략 오늘 최강욱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내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